그래서 오늘 그냥 강연은 간단하게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비즈니스 사례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는지, 되었는지 그런 것도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다음에 이제 또 물론 제 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부를 한 다음에 뭐 향후 진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제가 간단하게 한 40분 정도로 시간 할애해가지고 제가 빠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간단한 이제 이게 뭐냐면 저번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든 이제 뭐 팔목에 차는 그런 센서예요. 그래서 요 팔목에 이거를 이제 팔찌처럼 차면은 그 사람의 이제 건강 상태, 뭐 혈압, 맥박 이런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체크해 줘서 그 사람의 이제 건강 상태를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센서를 만드는 이런 회사였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 지진이 일어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이 세로축이 그, 그 사람들의 깨어나 있는 그 시간 뭐라 해야 되지? 깨어나 있는 사람들의 그 수예요. 그러니까 100%면은 이 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 다 깨어나 있다는 거고, 0%면은 이 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 다 자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은 이 시간대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쭉 사람들이 자다가 새벽에 쭉 잤겠죠. 새벽에 쭉 자다가 이 새벽 3시에 팍스파크가 튀잖아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예. 이게 왜 일어났냐면 지진이 난 거죠.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쭉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센서 팔찌에 다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스파크가 좀 다른 게 이 연한 이 민트색이 가장 스파크가 많이 튀었고, 이 빨간색은 가장 많이 안 튀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범례를 보면은 민트색이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워요. 이게 이제 0에서 25m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진을 가장 많이 느끼니까 가장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냥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 빅데이터 IoT 센서를 활용해 가지고 진앙지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진앙지를 추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례였다. 그거를 제가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번 대선 때 굉장히 핫 이슈였던 거였는데, 이번 대선 말고 저번 미국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랑 힐러리랑 이제 경쟁하다가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이긴 이후에 많이 논란이 되었었던 건데, 트럼프가 이제 대선 캠프에서 캠페인을 벌일 때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냐면은 이제 페이스북이 도와줬는데, 이제 페이스북 사용자들한테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뭔가 뭐 성격 검사 앱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설치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앱으로 이제 뭐 진단을 하면은 이제 너의 성격을 진단해주고 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런 앱들을 이제 사용자들한테 막 뿌렸는데, 요게 이제 회원 가입을 할 때 교묘하게 이런 이제 항목이 있었어요. 어떤 문항이 있었냐면 이 성격 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뭔가 뭐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조그마한 문구가 있었나 봐요. 사실 그런 문구 있어도 우리가 다 그런 문구를 세세히 읽진 않잖아요. 그냥 회원가입하지.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체크를 하고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이 성격 검사 앱을 해가지고 이, 이 데이터를 이 페이스북이 어떤 이제 데이터 분석 회사에 넘겼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 회사에서 그 사용자들의 이제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거를 다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대략적으로 표본이 한 5천만 명이 넘었는데, 이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나눠가지고 보수로 이제 클래스 분류가 된 사람들한테는 이제 어 이제 더 트럼프한테 좋은 그러한 성향의 뉴스들, 그러니까 트럼프 보수의 공화당에 유리한 그런 뉴스들을 계속 푸시해줬고, 반대로 이제 진보로 이제 클래스 분류가 된 사람들한테는 이제 힐러리 좀 악담을 하는, 힐러리를 이제 비판하는, 힐러리한테 불리한 그런 뉴스들을 계속 푸시를 해줬어요. 예. 어쨌든 맞춤형 뉴스 캠페인을 한 거죠. 이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뭐 어쨌든 이거에 이제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겼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이게 밝혀져가지고 좀 논란이 되긴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실제 대선 캠페인에 활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무크인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원격 강의가 더 활성화됐는데 이제 무크도 이제 뭐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무크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대학교 대면 강의 듣는 것처럼 이 학위를 얻을 수 있어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학위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00% 온라인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이제 문제가 됐냐면 그 대리 시험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학교 가서 시험을 보면은 대리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100%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어 그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데 이거 이제 뭐 카메라도 없으니까 대리 시험 봐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리 시험이 좀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 무크 자체 플랫폼에서 이 대리 시험을 어떻게 적발해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여기도 이제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의 비디오 시청 수, 뭐 로그인 수, 뭐 퀘스천 질문을 몇 개나 남겼는지 뭐 이러한 이제 변수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뭐 중간 기말고사 성적이 이 정도 나올 거야라고 이제 머신러닝 피팅 모델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만약에 이 사람 그 이제 머신러닝 분석 결과 이 사람이 한 80, 한 뭐 한 70점 정도 나와야 돼 예상은. 근데 대리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한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의심 대리 시험 의심 뭐 수험생으로 이제 머신러닝 이제 분류를 하고 이제 얘네들만 따로 모아서 이 무크가 정밀 조사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얘네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타깃인데 어, 잠시만요. 있구나. 이게 뭐냐면 타깃이 이제 뭐 홈플러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2등이에요. 2등에 이제 홈플러스 같은 유통기업인데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2012년에 좀 이슈가 되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좀 지금처럼 많이 화두가 안 됐을 때였는데 타깃이 그 고객 맞춤형으로 할인 쿠폰을 뿌려요. 그러니까 너가 좋아할 만한 상품군에 대해서 이제 할인 쿠폰을 주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편으로 할인 쿠폰을 받아보고 타겟 가가지고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와가지고 매니저 따졌어요. 왜냐면 내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유아용품 뭐 할인 쿠폰이 우리 집에 왔다는 거야 내 딸한테. 내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임신을 한 게 말이 되냐? 아직 학생이 무슨 학생한테 왜 아기용품을 추천해 주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매니저 따졌어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그 당시 죄송하다고 했죠. 저희 뭔가 알고리즘이 좀 뭔가 오작동했나 봅니다 하고 이제 사죄를 했는데 이제 몇 달 후에 아버지가 다시 그 매니저한테 왔어요. 홈플러스 매니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사과를 하죠. 내가 미안했다. 실제로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임신했었더라. 나도 모르고 있었다. 근데 이제 아버지도 몰랐던 고등학교 2학년 딸의 그 임신 사실을 이 타깃 알고리즘이 먼저 안 거죠. 그래서 그 딸한테 할인 쿠폰을 보낸 거예요. 아기용품 할인 쿠폰.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연관 분석을 한 거예요. 연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임신 초기 그 여자들이 어떤 물건을 많이 사는지 그거를 이제 얘가 연관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이런 상품을 많이 샀으니까 얘가 이제 임신했을 확률이 높구나 해가지고 할인 쿠폰을 보낸 거죠. 그게 어떤 상품군일까요? 간단한 퀴즈를 낼게요. 이 타깃이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뭔가 이 여기 슈퍼에 와가지고 뭔가 샀겠죠. 뭔가 샀는데 이제 그걸 보고 얘가 임신했구나 얘가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뭐 채팅창으로 하셔도 되고 뭐 말로 하셔도 되고. 네. 감이 안 오시나요? 네. 임신 테스트기는 아니고요. 임신 테스트기면 너무 뻔하죠. 임신 테스트기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네. 뭐 저도 이제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철성분, 철성분이 담긴 음식을 많이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철분이 많이 있는 게 땡기나 봐요. 임신을 하면 여자들이 초기에. 그래서
어쨌든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막 구매를 해가지고 갑자기 그런 걸 구매 안 하던 학생이 그런 걸 구매하니까 아 약간 임신했구나. 타깃이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그런 유아용품들을 이제 막 푸시해줬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아마존닷컴이고요. 아마존닷컴이 이제 지금 굉장히 큰 기업이죠. 지금 주식으로 따지면은 탑 5 안에 드는 기업이죠. 예, 지금 굉장히 큰 기업인데 그 아마존닷컴이 빅데이터를 굉장히 활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97년도부터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는 이제 추천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닷컴 들어가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 살 때 원서를 많이 읽기 때문에 아마존닷컴에서 많이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사러 아마존닷컴에 들어가면은 저의 이제 성향을 파악을 하고 계속 이런 책을 읽어봐라. 계속 푸시를 해줘요. 예. 그럼 저도 이제 그런 책들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괜찮은 책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이고 이제 뭐 한국말로 하면 이제 개인화 추천 시스템. 요즘에 이제 국내 쇼핑몰들도 많이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최초로 했어요. 97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조사에 따르면은 아마존이 자체 발표를 했는데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이 이런 추천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아마존의 그 성공 이유 중에 하나로 가장 먼저 뽑히는 게 추천 시스템이에요.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매출의 30%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요것도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자라도 굉장히 큰 회사예요. 예. 자라 이제 저희가 옷 살 때 뭐 자라 이런 거 많이 사죠. 네. 그래서 이 자라가 이제 뭐 왜 성공했냐라고 했을 때 그 자라의 가장 큰 성공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재고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이런 이제 옷을 만드는 유통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고 비율을 줄여야지 영업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옷을 많이 만들어 왔다가 안 팔려가지고 뭐 떨이 상품으로 2월 상품으로 막 팔다 보면은 결국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는 이 재고 비율을 정말 최적화해요. 예. 가장 최소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걸로 이제 성공한 회사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판매 옷에 RFID 태그를 부착해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상품이 오고 가고 팔리는 걸 뭐 본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 자라에서 이제 또 이제 다른 회사랑 달리 좀 재밌게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라가 이제 전 세계에 있잖아요. 전 세계 자라의 매장에서는 아침마다 이제 매장별로 자체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점장이 있겠고 직원들이 아침마다 회의를 해요. 아침마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 전날 좀 특별한 이슈 사항들을 메모를 해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아, 전날에 어떤 고객이 왔는데 뭐 갑자기 이런 것들을 찾더라. 뭐 전날에 뭐 이런 고객이 이런 클레임을 하더라. 그래서 막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막 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점별로 브레인스토밍한 결과를 텍스트 메시지, 문자로 이제 스페인 본사에 전송을 해요. 네. 그러면 스페인 본사에 이제 데이터 분석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전 세계 그 자라 매장에서 아침에 그 브레인스토밍한 그 고객들의 그 뭔가 그런 이슈 사항들을 다 긁어 모아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 하는 거죠. 예, 텍스트 마이닝 해서 그걸 어제 바로 전날에 있었던 뭔가 그 고객들의 트렌드, 뭐 이슈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빠르게 이제 그 다시 그 신상품 개발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라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트렌디하게 상품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요. 예, 소량으로 대량으로 안 만들어내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좀 트렌드도 잘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재고 비율도 최소화하고 그래서 이제 성공한 이유 중에 이게 가장 꽤 큰 이유로 지금 그 뭐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큰 사례들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큰 회사들의 사례들이고 사실 더 많아요.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들은 정말 많은데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빅데이터랑 뭐 인공지능이 활용됐는지 저희가 이제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이 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뭐 저희가 어렵게 뭐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이제 컨셉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번역이에요, 번역.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하고 싶으면은 번역가 안 쓰죠. 그냥 구글 번역기 쓰면 돼요. 이제 구글 번역기 쓰면은 그냥 웬만하면 다 거의 번역이 잘 되죠. 근데 이게 그 요새 이제 이런 옛날에도 이런 자동 번역기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예. 한 80년대에도. 그때 이제 룰 베이스드 시스템 이런 게 이제 많이 대두가 있었는데 그때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 뭐냐면은 그 이런 전문가 집단이 모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번역기를 만든다. 내가 룰 베이스 시스템으로 번역기를 만든다 하면은 언어학자가 모이는 거야. 이제 무슨 한영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한국인, 뭐 영문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쭉 모이겠죠. 해가지고 그 모든 조건에 모든 문법 조건에 대해서 if then else문을 다 넣는 거예요. 코딩에. 그래서 이런 문법 조건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해라.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라. 그래서 모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if문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 조건문을 만들어서 다 이제 해석하는 거를 이제 컴퓨터에 하드 코딩을 한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죠. 예. 이게 왜 실패를 했냐면 사실 언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언어의 모든 체계를 사람이 일일이 다 if else문, if then else문으로 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다 컴퓨터 코딩에다 다 하드 코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실패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너무 비싼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언어학자들 모아놓고 이거를 개발하려면은 그 언어학자들한테 돈을 줘야 돼 우리가. 근데 그 언어학자들이 다 교수급이잖아요. 돈을 많이 받아요. 교수급들한테 그 자문 한번 받을 때마다 돈 주고 또 돈 주고 돈 주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것도 성능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죠. 그게 이제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고 그냥 80년대에 유행했던 그 당시의 인공지능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딥러닝, 딥러닝이 되면서 어, 폭발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다시 이제 성장을 했고 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딥러닝을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만약에 이제 한영 번역을 한다 하면은 여태까지 한영어로 번역된 문서들이 쭉 있잖아요. 뭐 외교관들이 썼던 공식 문서 또는 뭐 책 같은 것도 번역서들 다 있죠. 그런 거. 뭐 웹사이트 같은 것 경우에도 한영어로 번역된 것도 다 있죠. 그런 모든 이제 과거에 한영어로 번역되었던 그 자료들을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예.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에다가. 예. 그러면은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이 알아서 이제 잘 해준다. 네. 번역을. 네. 요새는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하나하나 조건문을 갖다 붙였더라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냥 데이터를 그냥 때려 넣으면은 알아서 그냥 모델이 똑똑해져가지고 예, 번역을 잘 해주죠. 그래서 구글 번역기가 점점 품질이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글 번역기가 학습을 하는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예. 요새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기가 입력층이고 이제 가운데가 은닉층이고 마지막에 출력층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가장 간단한 모델이고 보통은 이제 이 안에 은닉층이 이거 지금 한 층만 있는데 보통 수백 층이 있죠. 그래서 이제 딥이 되는 거죠. 은닉층이 많다. 그래서 딥하돼서 딥러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딥러닝을 구현을 해볼게요. 구현한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를. 어떤 딥러닝을 구현했냐면 루트 있죠. 루트. 제곱근. 제곱근을 제가 딥러닝으로 한번 구현해 본 거예요. 간단한 예제로. 그래서 학습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0.832의 제곱근은 7.799, 뭐 82.31의 제곱근은 9.07 이런 식으로 제가 딥러닝이 학습할 수 있는 학습셋을 만든 거예요. 30개만 만들었어요. 이걸 많이 만들면 더 정확해지겠지만 그냥 예제로 30개만 만들었어요. 30개 만들어서 이제 앞에 6개만 보여준 거고 이건 지금 R로 한 거예요. 뭐 요즘 거의 파이썬 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이런 인공신경망 모델 여기는 은닉층이 두 개죠. 두 줄이죠. 학습을 시킨 거예요. 예. 여기에 나오는 이 수치들은 이 가중치인데 요거는 이제 뭐 저희가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이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이 자동으로 가중치를 이제 최적화시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한 다음에
실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인풋을 1을 넣었어요. 그러면 루트 1은 1이죠. 네, 실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값은 1이에요. 네, 근데 지금 뉴럴넷 아웃풋 인공지능 모델이 1.39라고 출력을 했어요. 살짝 오차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루트 4는 2인데 1.19 살짝 오차가 있어요. 루트 9는 3인데 얘는 2.96. 뭐 루트 100은 10, 원래 10이어야 되는데 9.96. 살짝 오차가 있지만 이 제곱근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공지능 모델이 잘 구현해 학습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좀 오차가 있냐면 저희가 학습셋을 30개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30개밖에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확도가 부정확한데 이거를 만약에 뭐 30만 개씩 엄청나게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 학습을 시키면은 정확도가 거의 99.9% 나와요. 네. 똑같아요. 방금 루트를 학습시켰는데 이번에는 이제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요런 거를 이제 학습을 해볼게요. 네. 요런 거를 한번 저희가 이제 실제 모델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 셋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아웃풋은 7이다. 3 더하기 6 빼기 2는 7이다. 8 더하기 3 빼기 10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셋을 만든 거예요. 네. 똑같이 이제 인공지능을 넣었어요. 네. 이번에 인풋이 3개죠. A, B, C가 들어가야 돼요. 인풋 값이 3개여야 돼요. 했을 때 똑같이 한 건데 이거는 100개 했네요. 제가 100개 했을 때 expected output이 실제 답이고 뉴럴넷 아웃풋이 인공지능이 추정한 거죠. 거의 오차가 별로 없어요. 100개만 학습시켰는데도. 네.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는 어떻게 하냐? 영상은 어떻게 하냐? 일단 뭐 쉽게 말하면은 영상이랑 이미지는 똑같아요. 영상은 이미지를 겹쳐 놓은 거예요. 프레임 여러 개를. 그래서 영상 분석이랑 이미지 분석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영상은 이미지 여러 개를 프레임 겹쳐 놓은 거를 시계열 단위로 분석을 하면 영상이에요. 어쨌든 그럼 이미지를 딥러닝 어떻게 학습시키냐? 지금 여기 보시면 숫자 8이 있는데 이 숫자 8을 격자로 나누면은 각 격자 이 셀마다 픽셀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흰색일수록 0이고 검정일수록 255죠. 네, 그래서 완전 진한 데는 255고 완전 흰색은 0이고 뭐 애매한 데는 뭐 145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격자로 나눠가지고 각 격자의 그 밝기 RGB 픽셀 값으로 해요.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숫자를 학습시키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뭐 이게 실제 이제 우체국에서는 이런 게 지금 쓰이고 있어요. 우체국에서 이제 한국은 안 쓰이는데 미국은 우체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이제 우편을 붙일 때 그 뭐지 뭐 우편 번호 뭐 그런 거 쓰잖아요. 예. 그런 거 쓸 때 그 숫자 같은 거를 뭐 사람이 타이핑하지 않고 그거를 다 그냥 OCR로 기계가 인식을 해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숫자 2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숫자 2를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필체에 따라서. 하지만 인공지능이 숫자 2라고 인식을 해주는 거죠. 올바르게.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 딥러닝이 언제 갑자기 이제 발전을 했냐? 사실 이 딥러닝 이 개념은 1970년대부터 있었어요. 이미 논문상으로는 이미 이론상으로는 딥러닝의 개념이 1970년대에 나왔어요. 예. 하지만 1970년대 이론상 딥러닝이 있었지만 딥러닝이 그때는 아예 쓰이지 못했죠. 왜 쓰이지 못했냐면은 일단 그때는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컴퓨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 이론상은 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컴퓨터가 거의 연산을 못 하는 거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하루 종일 걸려. 컴퓨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실제 그거를 실현할 수가 없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없었죠. 이제 뭔가 이제 딥러닝 학습을 시키려면은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 이게 뭐 정확도도 안 나오고.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80년대 뭐 90년대까지 인공지능의 겨울 이런 시기가 와요. 그래가지고 모든 국가에서
뭐 인공지능, 딥러닝을 연구한다 하면 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도 그 연구를 하려면 펀딩을 받아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뭐 연구를 하던가 하는데 이게 대학에서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0년대, 90년대 딥러닝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박사급에서, 교수급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학교 교수하고 있잖아요. 다 80년대, 90년대 박사한 사람들이 지금 다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때는 딥러닝을 연구한다면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 연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이거를 지금 강의할 교수들이 별로 없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제 인공지능의 선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딥러닝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 그 딥러닝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제프리 힌튼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인공신경망의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조차도 대학에서 펀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미국 사람인데 캐나다로 망명을 해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펀딩들을. 그래서 걔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이제 토론토 대학 교수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 캐나다가 굉장히 인공지능의 지금 강국이에요. 4대 강국이 이제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이렇게 4개거든요. 그게 이제 캐나다가 그때 인공지능 그 연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예. 그때 암흑기 때. 어쨌든. 근데 이제 2010년도 이후에는 데이터도 뭐 SNS 발달하면 데이터도 많아지죠. 우리 SNS 뭐 텍스트 메시지 보내는 게 다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도 많아지고 또 GPU가 발달하면서 컴퓨팅 파워가 엄청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도 이후에 다시 확 발전을 해요. 딥러닝이. 이게 뭐냐면 이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대회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매년 캐나다에서 그 대회를 여는데 여기서 뭐 1등을 하면은 돈을 엄청 많이 받아요. 정확히 액수까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냐면 1000개가 넘는 동물들을 주고 컴퓨터한테 분류를 하라고 이제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개가 넘는 동물들을 가장 잘 분류해내. 그러니까 이제 오차율이 이게 지금 세로축이 오차율이거든요. 오차율이니까 낮을수록 이게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율이 가장 낮은 애한테 이제 상금을 주는 거예요. 동물 1000개가 넘어요. 이게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두루미 같은데 무슨 두루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두루미 뭐 강아지 뭐 개구리 뭐 이런 거 1000개가 넘는 거를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요 대회가 있었는데 매년 열리는데 이게 지금도 열릴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지금 2012년에 보면은 오차율이 갑자기 확 줄거든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지금 오차율이 거의 10% 이상이 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그때 깜짝 놀라죠.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오차율을 10% 이상을 줄였냐. 얘네가 이제 이때 우승한 팀이 누구냐면 그 아까 말한 제프린턴 그 토론토 대학교 캐나다 그 대학 연구팀이 1등을 했어요. 2012년도에. 컨볼루션 뉴럴넷이라는 이제 CNN이라고 불리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갑자기 오차율 10% 이상 줄여버린 거예요. 2011년까지는 SVM으로 했는데 SVM을 하던 거를 이제 딥러닝으로 하니까 오차율이 10%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CNN으로 하는 거야. 2013년 CNN, 2014년 CNN 뭐 계속 CNN으로 해가지고 아마 2015년에 레지넷인가 게 나왔을 거예요. 레지넷도 이제 CNN의 일종인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사람보다 이제 더 분별을 잘하는 거죠, 동물을. 네. 그래서 2012년도 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딥러닝이 정말 대단하고 해서 2012년도부터 붐이 일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2016년도 알파고 이세돌 이후로 붐이 일었지만 이미 그 선진국들 미국, 중국, 캐나다 이런 데서는 2012년도 때부터 이제 딥러닝 붐이 일었습니다. 요 대회를 이후로. 그래서 요 대회가 딥러닝의 약간 부활을 알린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지넷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딥러닝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렇게 은닉증이 엄청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요새는 뭐 바둑도 이제 딥러닝으로 두잖아요. 네, 알파고가. 그래서 이제 뭐 딥러닝, 뭐 기계학습,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뭐 이렇게 이제 개념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인공지능, AI가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냥 컴퓨터가 뭔가 알아서 해주는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걸 다 그냥 AI라고 부르면 돼요. 예. 그 안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 있는 거죠. 머신러닝 기계학습은 뭔가 이제
그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뭐 추정하는 모델을 그냥 다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근데 그 머신러닝 안에 이제 딥러닝이 있는 거죠. 딥러닝도 이제 머신러닝의 일종인데 그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안에 그, 그 은닉층을 깊게 여러 개 했다고 해서 그걸 딥러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개념은 이렇게 포함관계로 보시면 되고요. 요새는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건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인식을 해서 얘가 서프라이즈인지 뭐 불쾌한지 공포인지 행복인지 이런 거를 다 인식을 해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 하나가 있으면 사진 안에 뭐 이게 각각의 각각의 그 물체들을 각각 인식해 주는 거, 뭐 이런 거. 또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 사진이 있으면은 그 사진에 대한 그 설명을 자동으로 텍스트 메시지를 만들어줘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사진을 보면은 그룹 of people standing next to each other. 이 텍스트 메시지, 그러니까 사진에 캡션을 자동으로 달아줘요. 이런 것도 요새 가능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과자 초콜릿인데 과자 안에 있는 이 언어를 이 지금 독일어죠.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딱 이 디자인 맞게 잘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요새 가능하고,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도 요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빅데이터 인공지능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냐, 뭐 제 책에서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살짝 언급을 하자면 뭐 일단 수학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이게 왜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파이썬 코드인데 그 사이클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이클런이 뭐냐면 그 어떤 라이브러리예요. 이런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데 이 사이클런 이용하면은 다양한 머신러닝들을 이제 저희가 실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SVM이라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사이클론을 SVM을 구현하는 게 예제 코드를 갖고 온 건데 불과 이거 끝이에요. 지금 5줄? 한 4줄, 4줄, 5줄이면 끝나거든요. 예. 그 불과 5줄 정도면 지금 끝나는 수준인데 사실 뭐 이것만 보면 수학 공부할 필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라이브러리 불러가지고 그냥 호출하면 끝인데. 근데 물론 이 정도만 할 거면 뭐 이건 이제 초등학생도 하니까 이 정도의 간단한 거는 그냥 수학이 필요 없겠지만은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그냥 저희가 기본으로 쓰이는 모델을 그냥 쓰는 것보다 모델을 좀 바꿀 수도 있고요. 모델을 좀 합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모델을 좀 우리가 새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가 이제 많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SVM이 뭔지 그걸 수학적으로 잘 모르면은 그걸 제가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리즘 하나하나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수학을 알아야 돼. 왜냐면 알고리즘 다 수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는 수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 중에서 어떤 공부했냐 하면은 이제 수리통계랑 선형대수 이 두 개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어 이제 고등학교 때 미분이랑 미적이랑 벡터만 공부하셨으면은 뭐 수리통계랑 선형대수 공부하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미적이랑 벡터를 모른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 공부해야 돼요. 뭐 고등학교 책을 다시 보던가 해가지고 그건 공부하셔야 돼요. 어쨌든 뭐 미적이랑 벡터를 아신다는 가정하에 뭐 수리통계 선형대수학은 보통 이제 대학교 강의도 온라인으로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막 심화 과정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한 개념 아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아까 제가 방금 말한 SVM도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하나고 뭐 디시전 트리 그다음에 회귀 분석, 리그레션 뭐 이런 것들 다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어, 왜 그러냐면은 그 각각의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들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돼가지고 더 고도화된 알고리즘들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들은 두권 책 하나 사면은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그 가장 크게 RDB랑
이제 NoSQL로 나뉘어요. 예. RDB는 좀 이제 좀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고 이제 NoSQL은 이제 좀 약간 좀 자유로운 비정형화된 좀 그런 데이터베이스라 보시면 되는데 이 지금 이 표를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예. 엄청 많은데 이거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5개가 항상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요 그래프가 뭐냐면 연도별로 많이 쓰이는 그 데이터베이스 순위를 매겨놓은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1위부터 5위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순위가 좀 바뀔 수는 있어도 1위부터 5위는 똑같아요. 1위부터 5위는 항상 걔네들이 1위에서 5위까지를 서로 바꿔가면서 해요.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래서 1위부터 5위만 공부하시면 돼요. 1위부터 5위까지가 뭐냐? 오라클, MySQL, MSSQL, PostgreSQL, 몽고DB 5개예요. 예. 근데 지금 MySQL이 무료죠. 그래서 보통 MySQL 많이 쓰는데 스타트업들은 오라클, MySQL, MSSQL, PostgreSQL은 거의 문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MySQL 하나만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몽고DB는 NoSQL인데 몽고DB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MySQL이랑 이제 몽고DB 하나 정도만 공부하시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격증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올해 처음에 있었죠. 그것도 근데 그건 좀 어려워요. 처음 공부하면은.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맨 마지막에 공부하시고 이제 처음에는 ADSP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마이닝이랑 알코드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2급, 1급 아니라 2급이에요. 더 쉬워요, 2급이. 얘는 이제 ADSP 내용 플러스 각 도메인별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뭐 제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금융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유통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뭐 각 분야별로 빅데이터 산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 거 공부할 수 있어요. SQL 개발자는 RDB를 공부할 수 있고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은 데이터 마이닝을 좀 수학적, 통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요것들을 한번 쭉 공부하시면은 기본 좀 살짝 기본 베이스는 좀 갖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시고 이거 뭐 자격증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각 하나씩 한 달이면 한 달만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뭐 그러면 길게 잡아 한 넉 달이면 하실 거예요. 다 따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공부해서 이것까지 따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런 인공지능 할 때는 파이썬, 그냥 또 R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C나 뭐 자바로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거는 비추천이고요. 이제 파이썬 또는 R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랑 R의 이제 서로 장단점 이렇게 구현을 제가 보여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파이썬을 더 추천해요. R보다. 예, 왜냐하면 R은 좀 느려요. R은 좀 느리고 이런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파이썬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R은 데이터 분석은 가능하지만 그걸 개발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제대로 하실 거면 사실은 파이썬을 공부하시는 게 맞고 근데 뭐 시간이 되시면은 둘 다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통 교수들은 R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교수들은 어차피 뭐 개발할 거 아니고 단순히 이제 리포트 논문만 쓸 거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 쓰기 위한 용도로는 R이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R이 어렸을 때 조금 쉽고 이제 R이 이제 약간 시각화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쁘게 플라팅을 할 때는 R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좀 R을 많이 쓰긴 하는데 뭐 리포트 용도로만 하실 거면 R 공부하셔도 되는데 제대로 이쪽 딥러닝 쪽으로 제대로 공부를 할 거다. 할 거면 사실 파이썬 하는 게 맞아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은 아니구나.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써놓은 모델들 여러 개 있어요. CNN, RNN, LSTM, 오토인코더, 시퀀스 투 시퀀스, 엘모, 버트, 뭐 RCNN 등등등 이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어, 이런 알고리즘들을 공부를 어떻게 하냐?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논문으로 공부하는 거죠. 논문을 찾아서 공부하거나 그러니까 CNN 알고리즘이 2012년에 최초로 나왔죠. 이 논문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요새는 뭐 블로그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알기 쉽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같은 거 보시거나 해가지고 이런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요 위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해야 돼요. 위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지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퀀스를 갑자기 공부한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시퀀스에는 LSTM의 개념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LSTM에는 또 RNN의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RNN을 알아야지 LSTM 알고 LSTM 알아야지 시퀀스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죠. 또 반대로 뭐 욜로를 내가 하고 싶다. 욜로를 처음부터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욜로의 개념에는 RCNN이 담겨 있고 이 RCNN의 개념에는 CNN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지식에서 새로운 지식을 한층 더 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CNN은 CNN에서 있었던 그런 철학들, 개념들에서 좀 더 첨가를 해가지고 RCNN이 된 거예요. 거기서 더 첨가해서 패스트 RCNN이 된 거고, 패스트 RCNN이 되는 거고, 욜로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최신 논문을 처음부터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있었던 알고리즘들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하는 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하시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좀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정말 전문가가 되시려면은 이런 논문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런 딥러닝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최신 알고리즘들을 어, 계속 봐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책은 이미 옛날에 나온 알고리즘들이기 때문에 이런 최신 알고리즘 반영하려면은 논문을 계속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을 한 이틀에 한 개 정도 읽는데 논문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사실 논문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논문을 다 저희가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논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클래리베이트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저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논문을 쓰는 저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저널들 중에서 그 검증된 저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저널들이 많은데 그런 쓰레기 같은 저널들에 있는 논문들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저널들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좋은 저널이라는 등급을 SCIE라 그래요. 예. SCIE급 논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괜찮은 저널이라고 인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뭐 IEEE 액세스 이 IEEE 액세스라는 저널은 굉장히 좋은 저널인데 IEEE 액세스라는 저널을 이 클래리베이트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익스펜디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SCI급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SCI급 논문은 좀 봐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자주 보는 저널들이 몇 개 있어요. IEEE 액세스, 뭐 지능정보 연구 이런 거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저널들 들어가서 새로 나오는 논문들을 그때그때 보죠. 논문 어떻게 다운받냐면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구글 학수 스칼라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서 이 논문을 검색하시면은 여기 옆에 PDF라고 뜬 게 있어요. 요걸 클릭하시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가다. 그건 이제 구글에서 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돈을 내라 그래요. 논문 하나 보는데 막 10,000원, 20,000원 내라 그래요. 여기 싸이허브를 들어가시면 돼요. 예, 싸이허브를 들어가시면은 얘가 그냥 무료로 다 제공해줘요. 논문. 얘네가 지금 소송에 걸렸어요. 예, 당연히 무료로 제공해주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출판사들이 얘네한테 소송을 걸었어.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에요. 근데 아직 소송 진행 중이 안 없었어. 아직은. 그래가지고 이 싸이허브를 들어가시면은 어, 모든 거의 한 95% 이상은 다 볼 수 있어요. 싸이허브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논문 제목을 그냥 쓰고 하시면은 그냥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공부를 하시면 어떤 걸 할 수 있냐? 향후 진로를 이제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로는 이렇게 5가지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취업이죠. 네,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취업이죠.
요새 이제 개발자들, IT 인력들이 엄청나요, 진짜. 그 몸값이 엄청 높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요새 4차 산업혁명도 있고, 뭐 코로나 시대에 다 비대면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IT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지금 모든 회사들마다 IT 개발자들을 뽑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발자, 웹 개발자, 웹 개발자 모든 IT 인력들이 지금 취업하기가 엄청 쉬워요. 연봉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 좀 이쪽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당연히 취업하기 쉬워요. 예, 그래서 취업을 할 때 보통 외주용역 회사나 또는 자체 인공지능 솔루션 제작 회사 둘 중 하나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외주용역 회사는 간단히 말해서 이것저것 닥친 데 일을 다 하는 회사예요. 장점은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단점은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면서 좀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이제 고객사한테 많이 갑질을 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 자체적으로 뭐 인공지능 뭐 솔루션을 하나 만드는 회사일 수 있어요.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에 들어가면은 카카오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죠. 또 인공지능 솔루션 같은 거를. 뭐 그러면은 자기는 네이버라고 합시다.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쓰이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걔네들이 만들어요. 뭐 네이버 클로바에 쓰이는 뭐 스피커, 뭐 번역기, 뭐 이런 것들을 걔네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장점은 어 그거 하나만 하면서 좀 이것저것 하면서 했었던 그러한 피로감들이 없는 거죠. 하나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좀 편하겠죠. 단점은 이제 그거 하나만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도태될 수가 있어요. 저는 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취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요새. 반대로 기업들을 뽑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프리랜서 방법이 있어요. 요새 요것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요새 개발자들이 취업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취업을 하면은 뭐 한 300, 400 번다고 가정했을 때 프리랜서를 하면은 월천을 쉽게 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취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프리랜서를 하면서 한 프로젝트 한 3개를 받으면은 월천을 벌어요. 근데 내가 굳이 월천을 그냥 집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일하면서 버는데 굳이 사람들이 취업 안 한 거지. 내가 뭐 거기 취업해가지고 출퇴근하고 막 그 막 회의 같은 거 참여하고 막 상사로부터 막 까이고 하면서 굳이 연봉 5천, 6천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새는 프리랜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프리랜서를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서 프리랜서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창업이죠. 예. 창업은 이제 뭐냐면 이쪽으로 스타트업을 차리는 거예요. 제가 한 거고 저는 이제 창업을 추천하는 이유가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창업한다 이러면 이제 집안을 말아먹는다 했죠. 뭐 친척들, 가족들한테 이제 다 돈 크고 해가지고 뭐 집안을 말아먹는 거니까 하지 마라. 사업은 위험한 거다. 이제 부모님도 그랬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업이 위험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IT 쪽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본금이 거의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제조업을 한다 하면은 뭐 공장, 기계 설비를 사야 하잖아요. 이게 엄청 비싼데 이 IT 스타트업은 사실은 자본금이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고성능 컴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본금이 초기 자본금이 0원이에요. 네, 어차피 사무실은 집에서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초기 자본금도 굉장히 적게 들고 자본금도 거의 아예 없는데 심지어 돈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이제 요새 이제 뭐 국가에서 이제 뭐 청년들 뭐 창업 이런 거를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창업을 했다 하면은 국가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뭐 5천만 원, 1억 뭐 이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원, 1억 저 초기 자본금을 받으면은 꽤 요긴할 수 있죠. 그래서 창업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뭐 네 번째는 이제 교직에 가는 거죠. 교수를 하거나 선생님을 하거나 이제 이런 데이터 관련,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한 학과가 원래 아예 없었다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어요. 대학들에서. 이제 막 이런 학과들이 막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과가 생겨나면 당연히 교수를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이제 교수 시장에 들어가면은 취업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고 2025년부터는 이런 인공지능이 초중고 교육과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인공지능을 배우는 거야. 그럼 당연히 선생님도 뽑겠죠. 컴퓨터 관련 교사들. 그러니까 뭐 초중고 교사 되기도 쉽고 대학 교수 되기도 쉽습니다. 이쪽으로 공부를 하면은.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 뭐 여러 개를 다 같이 해도 돼요. 이제 제가 여러 개를 다 같이 했는데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를 하면서 창업을 했었죠. 예. 뭐 취업도 했었고 물론 저는 취업을 해서 출근은 잘 안 했어요. 예. 뭐저 같은 경우 이 세 가지를 같이 했었는데 뭐 어쨌든 이 IT 인력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던 컴퓨터만 있으면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 겸업을 한 게 가능해요. 본인이 이제 의지만 있고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만 되어 있다면.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진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다. 답은. 그래서 뭐 관련해서 뭐 제가 쓴 책들을 좀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좀 더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설명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책에다가 제가 풀어놨으니까 어떤 책을 읽으시면 어쨌든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한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클로징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저는 직업이라는 게 계속 이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나올 트렌드에 맞는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직종을 찾는 게 앞으로는 그게 이제 현명한 선택인 것 같고 특히 데이터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더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데이터 쪽은 공부를 해두면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어떤 직업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의사들도 데이터를 공부를 하고 있고 뭐 판검사, 회계사들도 데이터를 다 공부를 해서 데이터를 실제 본인들 직업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는 직종은 아예 없거든요. 진짜 내가 뭐 오프라인에서 그냥 뭐 슈퍼마켓 뭐 그런 거 해도 하면 데이터가 있죠. 사람들이 구매한 물품이나 뭐 이런 거 데이터가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데이터가 점점 많이 쌓이는 시기 때문에 어떤 직종이든 데이터를 많이 연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든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네. 네, 그럼 뭐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